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고대구로병원 순환기내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대인이라고 합니다. 발표 슬라이드 좀 띄워주실래요? 예, BOD 심포지움에 참여하신 여러, 분들께 반가운 말씀 인사 올립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심방세동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생활습관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심방세동이 2014년에 이제 보건복지부 자료 보면은 전체 인구당 1.4%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올해 이제 발간된 부정맥학회 팩트 시트라고 하는 자료를 보면 2.2%까지 심방세동의 유병률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80세 이상의 이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심방세동 유병률이 7에서 8%까지도 보고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 사회가 이미 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고 고령 인구가 늘기 때문에 결국 고령이 늘면서 심방세동이 늘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심방세동을 질병이 발생되기 이전 단계에서 어떻게 예방할지에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방세동이라는 말이 좀 낯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심장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심장은 이제 크게 방이 위에 방 2개, 아래 방 2개. 심방이라고 하는 건 피를 받아주는 곳이고요. 심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피를 폐나 이제 전신 장기에 뿜어주는 이제 펌프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심방은 피를 담아놓는 이제 보관소, 저수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정의를 보시면 심방세동에서 세자는 가는 세자가 되겠고 동자는 움직일 동자여서 심방이라고 하는 저수지가 부르르 부르르 떨린다 라고 하는 병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윗방에서부터 아랫방으로 이게 전기 신호가 쭉 이게 물이 흐르듯이 쭉쭉 흘러내려가야 되는데 이 맥박이 불규칙하게 뛰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심방이 뛰는 심전동 모양이 되어 있고 이 심실이 뛰는 모양이 아주 규칙적이죠. 이렇게 규칙적일 때는 정상 맥박수가 60회에서 100회 정도가 되겠는데 심방세동의 맥박수는 350회에서 650회 분당 거의 5배에서 심한 경우에는 10배까지도 빨리 뛰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이제 심방의 움직임이 있게 돼서 심방이 결국 지치고 그래서 이제 심부전이라는 것도 생기고 심장이 커지고 그 다음에 심장이 늘어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게 피가 쭉쭉 심실로 못 내려가게 되면서 이제 이쪽에 피가 고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피가 고이는 그것을 혈전이라고 하고요. 그 혈전이 이 좌심실 통해서 머리로 날아가면 뇌졸중, 허혈성 뇌경색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심방세동 이런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이제 올해 발간된 대한부정맥학회 팩트시트를 살펴보시면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심방세동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노인의 질환이기 때문에 평균 나이가 심방세동 가지고 있는 환자의 평균 나이가 10세 정도가 되겠고요. 이제 연간 평균 이제 뇌졸중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3.6% 정도가 되겠고 다른 논문에 따르면 평생 한 심방세동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심방세동에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은 대략 20%에 접근한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그 데이터가 고령 인구가 많아지기 전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80세, 90세 환자들이 많아지는 이 상황에서는 이 심방세동으로 인한 뇌졸중의 가능성은 이제 폭증하게 된다는 점을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심방세동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무려 80% 환자가 이제 고혈압을 가지고 있겠고 30% 환자가 당뇨를 가지고 있고 심부전도 30% 정도 보입니다. 이건 만국 공통의 이제 동반 질환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겠습니다. 심근경색도 한 11% 정도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심방세동은 이제 고령의 질환이기도 하지만 고혈압과 당뇨와 같은 특히 대사성 질환으로 인해서도 이제 심방세동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있겠고 또 하나 이제 심방세동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이미 심방세동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고혈압과 당뇨와 같은 대사성 질환을 충분히 치료를 해줘야 심방세동으로 인한 뇌졸중이 줄어들 수 있겠다는 것도 또 다른 임상적인 함의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선 심방세동의 증상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심방세동으로 인해서는 이게 두근거림이 생길 수가 있겠고요. 이제 환자들이 표현하는 말로 생각을 해보면, 야, 이게 누가 쫓아오는 것 같이, 죄 지은 것 마냥 두근두근하고 깜짝 놀라고, 그리고 밥 먹고 나면 두근거리고, 라고 하는 증상들을 좀 호소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지러움이나 실신, 그 다음에 가슴 답답함증, 호흡곤란 같은 증상들을 일으키는데, 이 심방세동이라는 게 심전도에서 항상 보여주면 좋겠지만은 이게 발작성 심방세동이라고 해서 부정맥이 항상 나오는 것은 아니고 발작성은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보여줬다시피 이렇게 심방세동이 항상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제 검사가 여러 번 진행될 수도 있겠고, 이런 두근거림이 있을 경우에 한 병원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특히 부정맥을 보는 최소한 3차 의료기관에서 보시면 반복적으로 검사를 하면서, 이게 저와 같은 이제 부정맥에 훈련이 되어 있는 의사들은 환자 얘기만 들어도 좀, 야, 이게 진짜 검사가 좀 반복적으로 하더라도 꼭 잡아내야 되는 부정맥이다 아니다 이런 걸 감별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개원의 선생님들한테는 좀 죄송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 두근거리는데 검사에서 안 나온다고 하면 그냥 가세요. 이러면 환자가 어디 이제 오갈 데가 없게 되더라고요. 특히 뭐, 야, 이게 환자는 두근거린다고 하는데, 남편은 두근거린다고 하는데, 야, 이게 검사에서 안 나오면은 부인은 야, 이거 꾀병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진짜 얼토당토하게 꾀병 환자가 되기도 하니까, 한 병원에서 그걸 못 잡아내면은 특히 부정맥을 보는 뭐 대학병원에 오셔서 좀 정밀 검사를 반복적으로 강력한 의심하에서 진행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근거림이 뭐라고 할까요? 죄 지은 것 마냥 두근두근하다. 뭐 이러면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뭐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심방세동이 부정맥이랑 같은 건가요? 이게 부정맥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게 좀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뭐냐면은 아니 불자에 이게 뭐 바를 정자거든요. 맥이 바르지 않다. 이게 애매하잖아요. 예, 그래서 심장 리듬병이라고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라고 제 스승님도 한번 이제 제안하신 적이 있는데, 그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맥박이 불규칙하거나 빠르거나 느리거나 이런 질환이고, 심방세동은 그 중에 맥박이 아주 불규칙하고 불규칙한 심방의 병을 심방세동이라고 합니다. 이 카테고리화 시켜드리면 부정맥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는 걸 얘기하고요. 심방세동은 이 방송을 녹화하는 대치동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의하는 이대인을 대한민국에서는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최소한 대치동에 오셔가지고 저를 찾아지겠죠. 그런 상위 하위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증상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증상이 심방세동이 어떤 결과를 믿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뇌졸중, 그리고 허혈성 뇌경색의 원인의 20%가량은 심방세동으로 인해서 생기고, 다른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뇌경색에 비해서 심방세동으로 생기는 이런 뇌졸중은 그 중증도가 1.7배 훨씬 세게 들어온다. 그러니까 심방세동으로 인해서 뇌졸중이 올 경우에는 자리 보존하고 누워야 되는 아주 큰 불상사가 생기니까, 제가 이 부분은 진짜로 제가 제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뭐 제가 이제 제 스승님 모시고 이제 그 fellow 할 때 제 스승님 환자를 좀 많이 대신 봐드렸거든요. 유명하신 분이어가지고. 근데 그때 이제 한 2명의 환자가 아주 인상이 깊은 환자, 인상이라기보다는 좀 슬픈 얘기인데, 50세에 있는 한 중년이라고 하기엔 좀 그러신 여자 보호자가 오셨어요. 근데 20대 때 어머니가 중풍 앓으니까 20년 이상을 간병하다가 시집을 못 간 거예요. 한 번 봤을 때는 그러려니 했는데, 그런 환자를 더 보니까 이게 뇌졸중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참 그렇구나, 집안을 힘들게 하는구나, 그걸 깨달아서 심방세동 열심히 봐야겠다. 제가 그거를 깨달음이 와서 좀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방세동은 진짜로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나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특히 내 자식한테도 이게
건강 문제가 대물림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게 그쵸? 조심해야 되겠죠. 예. 여러 가지 생각이 좀 여러 환자들이 떠오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강조드리고 신부전 생길 수가 있겠고 요즘에 좀 강조되는 거는 치매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피떡이 짜잘짜잘하게 머리로 날아가게 되면서 이제 인지도 저하, 그러니까 치매죠. 치매가 1.4배에서 1.6배 들어가고 심방세동을 조기 진단해가지고 항우제를 잘 써주면은 치매 준다라고 하는 거 하고 우울증보다는 우울증이 있다고 얘기는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불안장애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논문 찾아보면은 이게 소설 같은 얘기긴 한데 심방세동에서 두근거림을 이제 인지하는 뇌피질의 영역과 이게 불안을 인지하는 영역이 커먼 패스웨이 동일하게 이제 들어간다는 소설 같은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환자 보다 보면 그 소설이 맞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두근거리는 환자들이 진짜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두근거림이 해결이 되면 예민한 성격도 생기죠. 예, 입원 많아지고 그 다음에 심방세동 그러니까 질문 나왔는데 이게 증상이 여름에 이제 이게 모니터 보여주세요. 질문 좀 이제 여름에 심방세동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나냐? 여름이라기보다는 심근경색 환자들은 여름에 좀 많이 생겨요. 왜냐면 피가 끈적끈적해지기 때문에 여름에 많이 생기고 특히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은 또 겨울에 많이 생기니까 그런 계절성 영향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마철 같은 경우에 신분이 좀 능고 이게 제 후배가 그 건강보험공단 데이터 이용해가지고 날씨랑 어차피 오늘 좀 만담처럼 좀 하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그런 장마 때 좀 신분이 좀 느는 것 같긴 한데 계절성이 심방세동은 좀 적은 것 같고요. 미세먼지가 많으면 심방세동이 좀 느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인에서 미세먼지가 좀 영향이 있다는 데이터는 좀 공고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술을 많이 마시면 꼭 자려고 하면 2-3시간 있다가 심방세동이 좀 생기거든요. 술이라고 하는 요인이 있고, 전날 잠을 잘 못 자면 또 수면의 질이 안 좋으면 또 심방세동이 생길 수 있고, 그렇죠. 예, 이런 것 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 예. 그 다음에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예, 이런 게 이제 그런 증상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유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심방세동, 특히 뇌졸중이나 심부전과 같은 여러 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치료는 3개, A, B, C인데 영어로 하기가 좀 그러니까 뇌경색 예방하는 거는 무슨이 있어도 뇌경색 예방해야 되고요. 이제 맥박수가 불규칙하고 부족한 게 심방세동, 심방이 부르르 떨리는 병이기 때문에 부르르 떨리는 거를 정상 맥박으로 돌려주는 거를 심장 율동 조절, 리듬 조절이라고 하고요. 그거는 리듬 조절이라고 하는 거는 전극도자 절제술과 항부정맥증을 하는데 부정맥이 심방세동이 오래되지 않았을 때는 아주 적극적으로 전극도자 절제술을 해줘야 되고요. 심장 맥박수는 기본적으로 한 110회 이내로 좀 느슨하게 조절해 주는 게 현재 목표인데 요거를 설명하면 오늘 제가 이게 핵심이 아니고요. 이 부분입니다. 심방세동은 이제 진행성 질환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아래쪽 먼저 보시겠습니다. 심방세동, 그러니까 심방이죠. 심방이 점점 커지고, 그러니까 영어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AFib, BZAFib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심방세동이 심방세동을 낳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심방세동이 만들어지면 심장이 점점 커지고 그 다음에 이온 채널들도 계속 부정맥이 많이 생기는 상황으로 점점 재형성,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 부정맥이 오래되기 전에 초기에 치료해줘라. 그래서 조기 리듬 치료를 해주는 게 환자의 생존율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주안점인데 저는 그 이전 단계, 심방세동이 생기기 이전 단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한국에서는 여전히도 이제 전극도자 절제술과 같은 이런 인베이시브한 침습적인 치료가 여전히도 강조가 되지만 이제 서구 선진국 특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질병 전 단계에서 그걸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예방학적 관점은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예방학적 관점이
환자의 그 사회적 관계와 그다음에 정신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문제까지도 충분히 터치해주는 영역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그런 것들이 더 포괄적으로 환자 이전의 단계, 삶의 영역에 좀 개입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제가 그런 부분들을 사실 요즘에 많이 느끼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심방세동 위험인자의 글씨도 너무 작으니까 뭐 보이지도 않으실 것 같고요. 말로 설명드리면 살찌면 생기고 고혈압 생기면 생기고 당뇨, 고지혈증, 그 다음에 술 많이 마시면 생긴다, 이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심방세동이 생기기 전에 하려면 고혈압 조절 잘하고 당 조절 잘하고 비만 조절하고 흡연, 고지혈증, 술, 수면무호흡증, 신체활동, 요 요소들, 쉽게 얘기하면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살고 이미 생긴 대사 증후군과 관련된 대사성 질환, 심장 대사 질환이란 카디오 메타볼릭 디스오더라고 하는 말들이 요즘에 많이 생기는데요. 그게 당뇨, 고혈압, 비만이거든요. 결국 대사 증후군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잘 조절하자 말이고, 이게 이제 제가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로 진료에서 볼 때 그런 요소들을 매번 체크하거든요. 특히 환자들이 오면은 얼굴이 시뻘개졌나 안 시뻘개졌나 그거를 좀 기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술 많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피부 자체에 모세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에 얼굴이 빨개지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술을 줄였냐 안 줄였냐 얼굴 색깔을 보면 대충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로 감시해서 이제 환자를 윽박을 지릅니다. 그러면 이제 환자들이 계속 그거를 진료 볼 때마다 얘기를 하면 결국 술을 저의 강요에 못 이겨서 줄이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환자들을 보다 보고 저도 이제 중풍 맞기 싫으니까 저도 마시면은 술을 뭐 하루에 한 4-5병 마실 수 있는 정도까지는 한 조금 마시는 정도 되는데, 환자 보다 보니까 이제 환자들한테 큰 소리 치려고 제가 술을 줄였어요. 저 일주일에 반병 마시고요. 살 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살을 빼려고 하는데 또 싹쓸다도 맞아봤는데 좀 잘 안 빠지고 저도 고민입니다. 먹는 걸 조절해야 되는데. 그 내용으로 강의를 이제 한 10분 정도 끌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뭐 이게 최근에 이제 작년에 제가 이제 유럽 심장 예방 학회지라고 하는데 실은 논문이 되겠는데요. 이제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이용해서 심방세동을 예방하기 위해서 술을 줄이면 어떻게 되느냐. 술을 많이 마시면 심방세동 이제 많이 생긴다는 거를 아는데, 그거를 술을 줄이면 심방세동이 덜 생기냐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증명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증명을 했기 때문에 좀 좋은 논문에 실렸던 거고요. 죄송합니다. 이걸 다 한국말로 제가 바꿀 시간까지는 없어가지고 그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술 많이 마시면은 이온 채널 변하고 심장이 커져가지고 심방세동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해서 2005년부터 2008년에 이미 술을 많이 마시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일주일에 소주를 2병 이상 마시는, 남자는 2병이고 여자는 1병 정도 됩니다.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소주 2병 마시는 게 뭐가 많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는 사실은 일주일에 2번 이상, 특히 맥주 2-3병 이상 뭐 알코올 중독이라고 좀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나 러시아 사람들이 좀 알코올에 좀 관용적인 것들이 있어요. 좀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고요. 저 스스로도 이 큰 소리 치려고 술을 일주일에 반병을 좀 줄였고요. 어쨌든지 간에 2005년부터 2008년에 술을 많이 마시는 건강보험 환자들 대상으로 해서 술을 완전히 끊고 술 줄이고 술을 계속 마시는 환자에서 심방세동 생기는 걸 봤더니,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비만이 없는 환자들이나 고지혈증이 없거나 뇌경색이 없는 환자들, 특히 건강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놓고 보니까 결국 술을 끊은 환자들이 70%나 심방세동 발생 위험률을 줄일 수 있었어요. 이게 뭐 2년단 개념을 하면은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략 한 전 인구 대상 한 1% 정도는 줄일 수 있다고, 한 30%에서 40%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보시면 이제 그러면 그러니까 술을 끊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이제 지금 현재 아산병원에 있는 차명진 선생님이 이제 서울대병원 자료를 이용해서 본 자료를 보면은 이거는 이제 이렇게 선형적 관계, 술을 마신 양과 심방세동이 생기는 것에 선형적 관계를 이게 선이잖아요. 선형적 관계를 보면은 이게 거의 직선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술을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심방세동이 더 생기고, 여자들은 한 잔이라도 마시면 생기는데 많이 마신다고 해서 더 생기는 건 아니다. 근데 이 자료는 스웨덴 자료랑도 일치하기 때문에 남자가 술에 더 양적으로 민감한 건 맞는 것 같고요. 스웨덴 자료, 큰 자료가 하나 있거든요. 그리고 야, 그럼 술 한 잔도 마시면 안 되냐. 차명진 선생님 자료 보면은 그렇게 진짜 엄격한 금주를 강조를 하긴 하는데, 사실은 이제 한국 사회에 이게 술 마시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엄격하게 얘기해가지고 먹히지는 않고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스웨덴 자료, 그러니까 그 여러 개 이게 메타 분석이라고 하는데 수십 개 논문들의 관찰 연구를 이제 합쳐가지고 유럽 환자들 중심으로 놓은 논문을 보면은 남자들은 일주일에 소주잔으로 기준을 하면 2잔, 그리고 여자는 소주잔 기준으로 하면 1잔 정도 마시면은 거기까지는 좀 생기는 건 아닌 것 같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드리면 소주 반병까지는 괜찮고,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소주 반병까지는 마시거든요. 근데 술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맥주 반컵에 소주 반잔 정도 믹스해가지고 폭탄 좀 만드셔서 홀짝홀짝 술자리 끝날 때까지 드시라 라고 저는 생활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끊으시면 더 좋고요. 이게 표준잔 개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냥 한 잔이 같은 한 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표준잔 하나가 이제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 치면은 알코올 함량이 14g인데, 이거 그러니까 논문 한 3-4개 그러니까 알코올 논문 쓴 전화 이거 외우는 거고, 일반인들한테는 그냥 한 잔이 14g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맥주 한 잔이 소주 한 잔이랑 같고, 와인 3분의 1잔 정도, 와인 글라스 3분의 1잔 정도 비슷하고, 양주 한 잔이랑 비슷하다. 한 잔은 한 잔이다. 그러니까 최소한 최대한 남자는 한 2잔까지는 일주일에 2잔까지 드시는 게 좋겠다 강조드리고요. 수면무호흡증 말씀드립니다. 수면무호흡증은 말 그대로 이제 숨쉬기 멈추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게 특히 제가 이제 수면무호흡증이 좀 이제 있는데요. 이 턱살이 늘어난 환자들 같은 경우에 특히 혀가 뒤로 말려들면서 이 기도가 좁아지면서 수면무호흡증이 생기는데, 이제 이게 중추형이랑 혼합형 이런 게 있는데 그것까지는 좀 복잡하고, 어쨌든 저는 턱이 짧지는 않은데 기본적으로 제 스님한테 배운 건 턱이 짧고 목이 두꺼운 환자들이 수면무호흡증 많이 생긴다고 배웠고, 저희가 수면무호흡 전공은 아니지만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수면무호흡증 있는 환자들이 이렇게 숨을 들이쉬려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피가 심장으로 많이 뿜어져 들어가기 때문에 심장도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부정맥이 트리거 된다고 하는데, 총알 트리거가 이게 총을 팡팡 쏜다는 얘기거든요. 탕 쏘니까 부정맥이 탕 튀어나온다는 거거든요. 숨을 세게 들이쉬면은 부정맥이 탕 튀어나오면서 심방세동이 유발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숨이 안 들어가니까 살려고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부정맥이 또 유발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심장이 크면서 부정맥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양압기 써봤는데, 양압기를 잘 쓰는 분들은 잘 쓰긴 하시는데, 저는 한 2달 쓰니까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수면무호흡증이 있으니까 이게 코숨 테이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는 그거 붙이고 좀 자요. 코를 많이 굴 때는. 근데 이 수면무호흡증이 심하실 때는 특히 이 구개나 이게 코가 휘어 있거나 축농증 있는 분들은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 좀 더 잘 보시는 것 같고요. 정신과 선생님들 수면무호흡증 잘 보시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가서 치료하시고 체중 빠지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비만하지 않은 환자에서도 수면무호흡증이 있고, 특히 심방세동 환자들은 전인구 대상으로 치면 20에서 30% 정도는 수면무호흡증이 있는데, 심방세동 환자는 60에서 80%까지 있으니까 거의 있다고 보셔야 돼요. 예? 수면무호흡증 치료 잘 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 수면무호흡증 있는 거 어떻게 하느냐.
그럼 검사 다 해야 되느냐? 요즘에 보험되니까 좀 싸긴 한데 예전에는 제 친구 할 때 보니까 80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보험되니까 그것보다 싼 걸로 알고 있고, 요즘엔 동네 의원에서도 수면센터 하는 데가 많으니까 뭐 그런 데서 하셔도 되겠고, 보험이 되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베를린 설문지라고 하는데 한 70% 정도는 정확하고요. 이제 코골이 있냐? 그거 하나에 깔고, 그런데 깼는데 수면 후에 특히 낮에 졸리느냐, 낮잠 자는 중 피곤하느냐, 운전하다가 조는 거, 저도 예전 수면무호흡증 심할 때 운전하다가 존 적이 있어요. 잠까지는 안 잤는데. 그리고 고혈압 있으면 심방소동이 있다. 아니, 그러니까 수면무호흡증이 있다. 이 세 개의 카테고리 중에 두 개가 있으면은 수면무호흡증이거든요. 코 고는데. 그쵸? 그리고 요즘에는 갤럭시 워치 같은 데에서도 링이 최근에 나온 게 수면무호흡증 검사 되는지 그것도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 광적 용적맹파라고 해가지고, 이게 제가 조금 더 설명해도 되죠? 예. 뭐 심심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예, 피가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적혈구에서 빛을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녹색, 파란색인가? RGB. 예, 그 세 개의 빛을 쏴가지고 그 적혈구에서 반사되는 것에 투과율에 따라가지고 이제 맥박수나 그런 것들을 심장이 부족한 정도를 보는 게 이제 원리인데요. 그 불쾌한 정도를 가지고 수면무호흡증을 진단 내릴 수 있는 알고리즘 사실 하버드에서 개발했었거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알고리즘을 시계에서 쓰니까 시계에서 보이면은 또 괜찮은 것 같아요. 반지도 요즘에 되는 걸로 제가 읽었던 것 같은데 해보시고요. 수면무호흡증 반드시 치료하셔야 되고요. 이제 지방간. 그러니까 지방간 제가 이제 요즘에 아주 관심 있어서 논문을 좀 쓰는데, 이제 지방간이 전 세계 인구 대상으로 치면 30%나 있대요. 저도 이게 찍어보면 지방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방간은 기본적으로 이제 심장 대사 증후군이라고 해서 지방간이 있으면 간에 지방이 차 있는 거기도 하지만 결국 이 지방간으로 인해서 염증 반응이나 산화 스트레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오존 뭐 그런 거, 뭐 그런 것들이랑 이 스트레스가 미토콘드리아 레벨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심장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심장 손상 주고, 또 하나 또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해가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은 이 스트레스 받은 인슐린 저항성 생기니까 당뇨 비슷한 상태가 만들어져서 동맥경화성 질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심장 질환이 암도 오는데요. 암도 지방간 환자들이 제가 논문을 좀 열심히 쓰고 있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지방간이 다른 암도 늘리고 그렇대요. 그러니까 지방간이 근데 인구 유병률당 30% 있으니까 만만한 질환들은 아니에요. 또 비만도 있고 요즘에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 해서 이게 좀 관심 있어 하는 것도 일인데 장내 미생물의 그 세균총 자체가 이상하면서 지방이 더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술이랑 뭐 이런 과식 많이 하면 먹는 문제에서 생기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쓰고 있는 거 이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거 되게 죄송한데 지방간이 있으면 지방간이 없는 환자에 비해서는 이게 9% 이상 심방세동이 있는 환자에서 사망률이 늘더라고요. 그리고 뇌졸중도 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방간의 기준이 이게 여러 가지 뭐 그 피수치 해가지고 보면 60 이상이 지방간인데 60이 넘어가면은 그런 심방세동 환자에서 사망률 확연하게 늘기도 하지만 이게 30 미만에서 보면 이게 지방간이 없는 구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률이 점점 올라가. 이 말은 이 지방간 이 피수치 구성 요소는 뭐냐면 한번 볼게요. 예. 근데 지방간이 호전되면 이게 제 데이터인데 지방간이 호전이 되면 심부전이 15% 줄고 심방세동 환자에서 뇌졸중도 14% 줄다. 그러니까 지방간 해결해야 되겠죠. 그럼 지방간 해결하려면 뭘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지방간 지수의 구성 요소가 체질량 지수, 그러니까 체중 얼만큼 나가느냐. 이건 전체적으로 이제 비만세포가 분포되는 걸 보는 거고요. 허리둘레는 복부지만을 보는 건데 이게 결국은 인슐린 저항성을 보는 지표 중에 하나고요. 지방간으로 인해서 간세포 중에서 GGT라고 하는 손상 지표와 중성지방, 지방간이 심하면 중성지방이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결국 지방간 해결하려면 살 빼고 중성지방 해결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하면 심방세동 환자에서 뇌졸중이나 사망률, 심부전을 줄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지방간 해결하려면 결국 이 복합적인 거, 당도 조절 잘해야 되고 고혈압도 조절 잘해야 되고 살 빼기 위해서 활동도 해야 되고 수면 무호흡증도 해결해야 되고 술도 줄여야 되고 이렇다는 거죠. 고지혈증도 조절해야 되고 이 모든 게 포괄이 되는 게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결국 지방간이더라고요. 근데 그럼 저도 살 빼려고 해서 저 이제 이게 보기한다라 운동을 좋아하고 일주일에 4번씩 수영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게 만보개 걸으면 최소한 한 12,000번 걸어요. 근데 체중을 신나게 한 10kg 뺐다가 요즘에 다시 7kg 쪘거든요. 저도 항상 자책하죠. 이게 살이 다시 찌는 건 결국 부족한 의지의 문제다. 근데 이게 신문에서 설명해보니까 대부분 이 부족한 의지로 설명이 돼요, 사실은. 근데 의지의 문제로 하면은 결국 이제 체중을 뺄 수가 없고, 이제 싹센다가 도움이 좀 된다는 데이터가 많고, 특히 GLP-1 뭐 이런 약 나오잖아요. 요즘 싹센다 유명하니까. 그런 약제 기전까지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그게 심장질환 예방에 실제로 도움이 되고, 특히 당뇨 환자에서 그런 싹센다가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방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데이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데이터가 지금 확립이 안 됐고 제가 그거 데이터 준비하고 있어서 언젠가 한번 발표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살 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래서 건보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해봤는데 야 이게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1이거든요. 그러니까 심방세동 진단받고 나서 진단 전의 체중에 비해 진단 후의 체중이 준 환자들이 당연히 저는 사망률이나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이 줄어들 거로 가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2023년에 심방세동 미국 가이드라인에서 10% 체중 빼라고 돼 있었거든요. 그럼 당연히 전 줄 거라고 생각해서 나온 대로 이렇게 적으면 논문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비만의 파라독스, 영어랑 오베스티 파라독스라고 하는 게 2008년에 유행했었는데 이게 좀 진짜인 것 같아 싶어서 제가 디자인 섬세하게 하고 있는데 요지만 말씀을 드리면 체중 빼기 위해서 칼로리를 제한하는 방식이 심장질환에는 확실히 안 좋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심방세동에서 하도 심방세동에 관련이 높으니까 체중 빼면 좋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칼로리 제한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간헐적 단식을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리를 조금 제가 어제도 밤에 계속 이제 논문 쓴다고 찾아봤는데 체중을 빠지다 보면은 지방도 빠지지만 그러니까 근육량도 따라 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칼로리 줄이면은 지방도 줄지만 근육량이 줄면서 예후가 나빠진다 말 되거든요. 노인분들이 허벅지 근육이 빠지면 활동량이 줄으면 환자가 확실히 금방 나빠져요. 그러니까 입을 조심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결국은 체중이 조금 덜 빠지더라도 운동이 중요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저도 옛날부터 하고 있었는데 이미 서울대 최경 선생님이 좀 먼저 논문 써서 제가 좀 너무 아쉬운데 당뇨 환자에서 체중 활동량 변화를 당뇨 환자랑 한계가 있긴 하지만 활동량이 증가하니까 어떻게 된다? 심방세동이 줄더라. 그러니까 활동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전 심방세동 진단받은 후에 활동이 늘면 전 예후가 좋아질 거로 생각을 해서 그 논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운동해야죠. 그래서 보시면은 요거 그러면 이제 어떤 운동이 좋냐 이게 진짜로 이제 환자분들의 중요한 얘기거든요. 중등도간도. 그 중등도가 무슨 운동이에요? 이거 외우시면 좋아요. 빠르게 걷기, 보통 속도로 걷기, 자전거 타기, 엎드려 걸레질하기. 걸레질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일이 바빠서 좀 잘 안 하는데 사실 제가 엎드려서 걸레질하는 게 제 취미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말. 그러니까 열심히 헬스장에서 헬스하고 나서 집에서 들어 누우면은 운동 효과 없다. 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이걸 다 열심히 하는데 체중이 참 안 빠져서 걱정인데 그러니까 이게 170에서 240분 이거거든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337이에요. 337.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 30분 하면은 대충
적시간 채워지거든요. 그쵸. 최소한 3일, 30분 이상. 그러니까 뭐 그 정도 계속 빠르게 걷기. 그러니까 빠르게 걷기 이거 되게 애매하거든요. 뭐 어디까지가 빠르게 걷냐.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기본적으로 활동량 연구를 해보면은 땀이 날 정도로 약간 숨이 차서 옆에 걸어가는 사람이랑 얘기를 하는데 약간 숨이 버거울 정도로 운동을 하시는 게 좋다. 그럼 이제 마라톤 하면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근데 너무 지구력 강화 운동이 긴 운동은 도리어 심방세동이 는다 라고 하는 게 데이터이기 때문에 너무 건강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운동하는 건 도리어 심방세동에 좋지 않다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커피인데요. 이게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게 되게 죄송합니다. 되게 죄송하고 이게 UK 바이오뱅크라고 하는데 이게 영국에 있는 아주 귀한 데이터를 가지고 중국 친구들이 만든 아주 좋은 데이터인데요. 실질적인 문제예요. 실질적인 문제. 뭐냐면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제 그 커피 얼마큼 마시냐 부정맥에 그 보시면은 그 커피 성분 보면은 카페인 있죠. 카페인이 뭐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이거 조금 만담삼아 말씀드리면은 이게 사실은 저 이디오핀가가 이슬람 쪽에서 발견이 됐고요. 양인가가 그 커피 콩을 먹고 나서 이게 되게 업돼가지고 하는 걸 보고 그거를 이제 이슬람에 있는 수도사들이 신을 접하기 위한 걸로 사실 커피를 먹었어요. 결국 각성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머리에도 영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트리고렐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트리고렐린이 머리에 그 혈류량을 늘려주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커피를 두세 잔 정도 마시면 치매가 예방이 된다는 건강 데이터도 있고요. 이제 좀 말이 샜는데 커피가 그래서 카페인에 의해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좀 안정되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폴리페놀이라고 하는 항산화제가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항산화가 산화작용에서 이제 심방송이 생기니까 커피가 심방송을 줄일 수 있을 걸로 추정이 됐는데 2023년에 이제 유럽 심장 예방학회지에서 발표가 됐고 그라인드 커피, 그러니까 이게 글씨가 되게 작아서 죄송한데 그라인드가 드립커피, 갈아서 먹는 드립커피 얘기하는 거고 그게 한 잔에서부터 네 잔. 한 잔의 개념은 뭐냐면 스타벅스의 레귤러 잔이 한 잔 개념이거든요. 표준잔 개념이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 잔에서부터 네 잔까지가 심방세동을 좀 예방하고 인스턴트 커피는 예방 효과가 그게 빨간색이거든요. 그게 크지 않아요. 생각해보면은 인스턴트는 인스턴트잖아요. 그래서 생 커피콩에 있는 그런 폴리페놀의 트리고렐린 같은 성분이 좀 날아가지 않을까 제가 그런 추정을 해보는데 인스턴트 커피는 심방세동 예방에 크게 도움이 안 되고 갈아서 먹는 드립커피가 한 잔에서부터 네 잔까지는 좀 도움이 되는데 그것도 이렇게 다 얘기거는 이제 파퓰레이션 인구 단위에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 쓸모없는 얘기고요. 환자 개인마다 커피 마시는 게 다르고 작년에 나온 좋은 데이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전자 연구를 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커피 마시는 거에 따라서 진짜 한 모금만 마셔도 잠 못 자시는 분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커피가 대사되는 과정 중에 세오필린이라고 하는 유전자 대사 과정이 있는데 그 전사 과정에서 좀 유전체 대사가 안 좋은 사람들은 먹어도 훨씬 많이 두근거린대요. 그쵸. 그러니까 그러면은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이게 여기에 대한 데이터는 현재 심방세동 관련이 없으니까 커피 마시고 너무 두근거리시는 분은 안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은 하는데 현재까지는 그 데이터는 없습니다. 제가 커피는 다 뒤져봤거든요. 정리드립니다. 이게 되게 한의사 같은 얘기라 되게 죄송한데 되게 좋은 말이에요. 이게 보시면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황 선생님이 사실은 건강이 좀 안 좋으셨어요. 되게 약골이셔가지고 그게 그 체조도 만드셨어요. 그 이제 예전에 읽었던 책이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도수체조 같은 걸 분이 만드셔서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체조를 하셨대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 보면은 어디 호수 앞에서
계속 태극권 하고 있잖아요. 근데 태극권이 심방세동에 좀 도움이 되고요. 2014년 제가 fellow 할 때라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2014년인가 2013년에 잭이라고 하는 심장내과에서 가장 좋은 논문집에서 침을 맞으면, 이게 침 맞으라는 뜻은 아니고, 침치 찌르다 보면 균이 들어가서 진짜로 고수염 생기는 분들 많이 봤기 때문에 침을 맞으면 교감신경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교감신경이 떨어지면 심방세동이 줄더라. 저는 이게 소설 같다고 생각을 안 해요, 사실은. 제가 미세먼지 연구를 좀 질병관리청에서 돈 받아서 하는데 여러 내용을 보다가 되게 묘한 내용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뭐냐면 들이쉬는 숨과 내쉬는 숨이 1대 1.22의 기준으로 들이쉬는 숨과 1, 내쉬는 숨이 1.2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쉬는 숨이 더 길어지면 부교감신경이 좀 올라가거든요. 그럼 맥박이 느려집니다. 그러면 부정맥이 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희 어머니가 제가 좀 성격이 급한 일인데 누가 나를 도발하고 화를 낼 만한 일 있으면 숨을 길게 내셔라 라고 저희 어머니께서 가르치셨는데 항상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질병 전 단계에서 건강한 거를 기를 양자에 날생자거든요. 질병이라고 하는 건 이미 죽음의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고 건강한 기능을 잘 유지해서 부모가 주신 몸을 잘 기르고 보존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병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건강 관리를 잘 하여 오래 살기를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한의사 같은 얘기로 제 강의를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저리 말이 너무 많아서 좀 죄송했습니다. 예, 이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비만이 있어요. 질문 띄워주세요. 예, 질문 읽겠습니다. 비만이 있어요. 살 빼는 데는 제일은 무엇일까요? 이게 저도 보시다시피 이게 제 체중을 밝힐 수가 없고, 예, 저도 매일매일 이제 비만을 시도하는 환자로서 이제 제 고민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진짜 바쁜 와중에도 일주일에 3-4번 운동을 하고 요즘에는 조금 힘이 들어가지고 저 전철 타고 다니는데 계단을 걸어서는 잘 못 올라가는데 계단도 될 수 있으면 걸어 올라가려고 노력을 한 2-3달 전까지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상 속에서 바쁘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한 보라도 더 걸으려고 하고 특히 계단 걸어 올라다니고 하고 엘리베이터 잘 안 타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먹는 거 조심하려고 하는데 저희 집안 자체가 다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거는 이번 생에는 좀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살 빼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전문가, 간정외과 선생님들이 가장 전문가고요. 잘 보신 선생님들한테 좀 약장사 하시는 분들 말고 진짜로 좀 이게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선생님들 찾아서 좀 보시고 생활을 들여다볼 수 있는 선생님을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강조드리려고 하는 거는 제 선생님이 워낙에 유명하시던 선생님이라 제가 fellow 한때 1년 반을 진짜 월화수목금 1시간 반 자면서 제 스님을 모셨던 진짜 지옥 같은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체중이 20kg가 쪘어요. 스트레스가 많고 제 스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좀 윗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화날 일은 별로 없었는데 잠 안 자고 스트레스 많으니까 살찌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체중은 수면이랑 관련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하고 그렐린이나 여러 가지 요소들이 특히 뭐 멜라토닌이나 이런 수면 호르몬들이랑 관련이 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글들 읽어보면 잠을 잘 자자. 그리고 잠을 8시간 이상 많이 자면 또 치매 생기고 너무 짧게 자면 심장병 생기고 그러니까 7시간에서 8시간 정도가 제일 좋다라고 하는데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주세요. 예, 이거 되게 와닿는 질문인데요. 안녕하세요. 80세 아버지께서 뇌경색 후 어지럽다고 하시는데 두근두근 거리셔서 심전도를 하셨는데 심방세동이고
이제 신경과 선생님이 주치의신데 심장내과로 옮겨야 하는 거 아닌지 궁금하다. 신경과 선생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안 해주시고 약만 처방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를 이제 느끼게 할 수 있는 이제 질문인데요. 맨 뒤에 말부터 저 조금 10분만 더 할게요. 질문 다 받고 나갈 거니까. 제가 좀 이게 좀 말이 많아요. 죄송합니다. 한 김에 제대로 해드려야 되고, 뒤에서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안 해주시고, 저 말이 우선 좀 걸리고요. 저는 저랑 같이 일하는 제 후배 선생님들한테 저걸 항상 강조드려요.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서 생활을 바꾸게 하는 게 의사의 역할이 아니냐. 요건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대신 심장내과로 옮겨야 되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럼 앞에 질문을 가면 뇌경색 후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뇌경색 부위가 어디에 있다냐에 다른데, 특히 이제 손에, 뭐 이게 제 전공이 아니니까 월권하면 안 되지만 뇌경색 후에는 어지러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친절하지 않으시면 어지러운 게 뇌경색 때문에 생기신 건지 한번 여쭤보시고, 너무 대답 안 해주면 한번 컴플레인 하시고. 근데 이제 부정맥 때문에도 어지러울 수 있기 때문에 치료 좀 받으신 게 좋은데, 맥박수만 조절해도 좋을지 리듬 컨트롤이 필요한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80세 이상에 누워 계시면 또 복잡하니까 제가 좀, 그러니까 서울 사시면 그냥 저한테 한번 데리고 와주시면 성심성의껏 좀 봐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요. 지금 다 이제 질문을 초했다네. 좀 아쉽네요. 더 많은 질문이 있으면, 저 슬라이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시술에 대해서도 이제 물어보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했고요. 이제 맥박수 조절은 110회 미만이니까, 맥박수가 50회 미만이고 어지러우면 심박수는 문제거든요. 그때 데리고 오셔야 되고요. 110회 이상이면 맥박수 빠른 거니까 데리고 오셔야 되고요. 증상이 있으면 데리고 오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심방세동이 진단되자마자 부정맥 보시는 교수님한테 데려오시고요. 왜냐하면 심방세동은 초기 치료해줘야지 생존율이 늘거든요. 중풍도 안 생기고. 치료하는 방식은 저는 기본적으로 75세가 넘지 않는, 넘으면 리듬 컨트롤 할 때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적은 환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부정맥이 3년이 넘지 않고 심방 크기가, 좌심방 크기가 47mm가 넘지 않는 환자들을 중심으로 전국도저히 절제술 하려고 하고요. 좀 잘하는 사람들은 시술 1시간이나 1시간 반이면 끝나고요. 이제 사타구니에서 이렇게 심장까지 전기 인두가 들어가고요. 이게 심방세동이지만 부정맥이 오래되지 않았을 땐 폐정맥, 이게 폐정맥 4개거든요. 폐정맥에서 부정맥이 트리거, 튀어나와가지고 심방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심방에 붙어있는 폐정맥을 전극으로 폐정맥 절제술을 해주면, 전기인두로 지져주면 심방세동 완치 가능성이, 발작성 심방세동은 80%, 90%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고주파로 지져주는 게 있고요. 풍선으로 지져주는 게 있는데, 저는 풍선보다는 고주파를 좀 권해드립니다. 신속률이 확연하게 고주파가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80세 환자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컨디션이 안 좋으실 경우에는 풍선을 빨리 해치워버리는 걸 저는 좀 선호합니다.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시술은 의사의 몫이기 때문에 잘하시는 의사 찾아가셔가지고 믿고 내 몸을 맡기시고, 의사는 그 환자가 맡기신 몸에 대해서 책임을 좀 져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시술 방법을 아시는 것보다 심방세동이 오래되지 않았을 때 부정맥 하시는, 심방세동 시술하시는 선생님한테 데려가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 심방세동 걸리지 않으시고 이 건강한 삶 잘 영위하시기 위해서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